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도 함께 곁들여서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사실 기준금리가 참 많이 인상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점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1월에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약간 좀 금리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단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실행된 이후에 부동산 정책들이 좀 어떻게 바뀌고 부동산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판도가 좀 재편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희님 최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 이후에 좀 통계들을 보면은 가계 대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주택 구매 수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었을까요? 네, 일단 특례보금자리론 정부에서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인데요. 어떤 상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면서 이자 부담에 대한 그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주택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1년이라는 한시적인 시간 동안 운영하는 정책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집값이 9억 원 이하 가 되면 소득에 상관없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낮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시중은행보다는 좀 낮은 금리로 최대 50년까지 고정금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사실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는 쭉 금리가 동결되어 왔었던 부분이 있었지만요. 이번 8월 11일부로 금리가 소폭 올랐습니다. 일반형 금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금리가 4.15에서 4.45% 수준이었지만요. 이번에 8월 11일부로 25bp가 인상이 되면서 최대 4.7%까지 인상이 됐고요. 우대형 금리의 경우에는 동결로 이제 이어가도록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금리를 인상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좀 가팔랐습니다. 지금 7월 말을 기준으로 애초에 물량이었던 공급량의 한 80%가 이미 수요가 빠르게 찬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를 동결하는 그 시간 동안 채권금리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달 비용이 오르게 되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역마진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25bp를 인상을 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1월에 출시가 되고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방을 중심으로는 커다란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서울 쪽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정도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서는 서울의 그 실거래가 지수가 한 10% 정도 상승했고요. 또 수도권의 경우에도 6.4% 수준까지 상승했다라는 것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서울은 또 6개월 연속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5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보시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체 부동산 매매 거래량 중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증가세율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반등,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건 그동안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켰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금융 상품들, 특례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유동성이 대폭 확대가 됐었던 점들이 이번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념과 더불어서 수요가 좀 많이 많았다는 점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실제로 요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금융 상품들의 영향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거래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계 대출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요. 네, 이제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느 정도 흥행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살아났다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은행권 대출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의 회색 선이 기업대출 추이입니다. 기업대출 증가율은 작년 하반기에 이제 회사채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맥 경화가 발생하면서 회사채 시장이 약화되다 보니까 기업대출이 작년 하반기 쪽에는 좀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정점을 찍고 6월까지는 쭉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7월
7월에는 이번에 살짝 기업 쪽의 대출이 증가했었지만 아시는 것처럼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적인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7월에는 기업 쪽의 대출이 좀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지만요. 네. 반면에 그 가계대출 쪽의 그 증가 규모는 4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7월의 경우에는 6월과 비교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가계대출이 한 6조 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한 76% 정도를 차지하면서 결국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좀 빚이 많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 쪽에서 빠르게 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이외에도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행권에서 5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또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만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 50년 장기 대출을 통해서 DSR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지금 50년 만기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사실 금융당국에서 먼저 정책 상품으로서 출시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출시를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그 요건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출시했던 상품에는 신혼부부라던가 청년 쪽에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연령 제한을 걸어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은행에서도 이제 몇 달 전부터 50년짜리 장기 금융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한 달 만에 대출 잔액이 1조 원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DSR 우회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DSR 규제 한도는 40%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원금이랑 이자는 늘어나게 되지만 그렇죠. 월 부담 상환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SR 한도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총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만기가 긴 50년짜리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년 만기 주담대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 주셨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네. 만기가 50년으로 네, 맞아요. 동일하지 않나요? 특례보금자리론도 최장 50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기 40년의 경우에는 만 39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고요. 만기 50년의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라는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은행이 출시한 50년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은행들은 딱히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젊은 층에서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부동산원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중에서 2030 세대의 매수가 36.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 상반기에는 35.9%로 집계가 됐고요. 또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에는 30.1%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36%까지 오른 걸 보면 젊은 층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20명망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30대가 40%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젊은 층에서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영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올 2분기에 20대가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40대와 60대에 비해서 이 연체율이 2배 이상 높아진 네. 것도 함께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이 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는 그 50년짜리 주담대의 경우에도 연령 제한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젊은 층에 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 50년짜리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좀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도 이걸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역차별이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라는 논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네.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정부에서 스탠스를 취하는지는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걸리기 전에 미리 좀 대출을 네. 상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겠네요. 네, 실제로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정부에서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 정치권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특례대출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그쵸. 겁니다.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계속해서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로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여당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현재 있는 그 디딤돌 대출이랑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을 넓히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현재는 신혼부부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부부 합산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7천만 원까지 됩니다. 하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1인당 최근에 이제 연봉을 계산해 봤더니 가구 한 명당 4천만 원대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부부 합산으로 됐을 때는 8천만 원이 넘게 되니까 결혼을 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그쵸. 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혼인 신고를 좀 미루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3년에서 4년 차에 혼인 신고를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네. 2020년에 결혼한 부부들의 그 혼인 신고를 했던 비중이 2020년 비해서 지금 2022년과 네. 비교했을 때는 4.3%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결혼을 하면 페널티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결혼의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이 특례대출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기준을 8,500만 원, 그리고 전세대출 기준을 7,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지난 3월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정부에서 밝혔던 이 자금보다 훨씬 더 늘어난 1억 원까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지금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청약통장을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청약통장을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럼 이렇게 여당의 계획대로 연소득이 확산이 되고 주택 청약도 기회가 2번이 주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서 주택 거래에 대한 활성화까지 함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완화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당이 이런 정책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네. 야당 측에서도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요. 네, 여당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획을 발표하고 한 4일 뒤에 야당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야당에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정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이 소득 기준의 금액도 높이고 그 공제율도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기존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살고 있을 때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서 만약에 나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15%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17%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지금 현행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지금 집주인들이 월세를 인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낮춰주고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3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에는 75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1,20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앞서서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4억 원짜리 주택을 9억 원까지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두 번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 급여가 제가 5,500만 원, 7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각각 8천만 원과 1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내가 자녀를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이 세액공제의 비율을 더 늘려주겠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뭔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런저런 노력들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수가 좀 많이 이탈을 했다고 하는데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이것 때문에 청약통장에 대해서 혜택도 강화됐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네, 지금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 6월 집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2,588만 2천여 명이 6월에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였고요. 7월에는 2,583만 7천여 명으로 6월에 비해서 4만 7천 명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입자 수 감소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작년 7월부터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었고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119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청약통장이 감소하는, 가입자가 감소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메리트가 크게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시중은행보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이제 가입자를 좀 이탈시키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청약통장의 이탈자 수를 막기 위해서 혜택들을 대폭 강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금리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청약통장의 그 일반형 금리의 경우에는 2.1% 수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2.8%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우대형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6%지만 이거를 4.3%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청약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우리 디딤돌 대출이라던가 버팀목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같이 인상됐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택청약의 경우에도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지금 한도가 24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씩 납부하면 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25만 원씩 납부가 가능해졌고요. 세 번째로는 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배우자 통장과의 점수도 합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점수의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최대 3점까지를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점수를 집계했을 때보다는 점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유리해진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존에는 청약 가점제를 시행을 했을 때 동점자가 발생하면 이걸 랜덤으로 추첨을 돌렸었거든요. 이 랜덤 방식을 이제 하지 않고 누가 더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당첨자를 가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요. 지금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일찍 가입해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청약통장 가입해줘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일찍 가입해도 이게 2년밖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만 17세 때 가입을 하시면 이제 딱 2년이 채워지고 성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2년이라는 기간도 5년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만 14세부터도 청약통장에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인정하는 총액도 기존에는 24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로 상향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시행 시기의 경우에는요. 금리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빠르면 이달 말 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또 세제 지원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가계대출이 좀 증가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정책권에서도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을 몇 가지를 펼치고 있고 그 가운데 청약통장에 대한 그런 혜택 강화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 쪽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또 부동산 정책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